안녕하십니까. 의자를 마련해 주어서 앉아서 좀 불경스럽지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PPT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옆에 화면을 보시고 그렇게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저는 그냥 원고를 읽으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경상대학교에서 평생을 밥을 벌어먹고 산 사람인데 1991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을 했습니다. 그때에 산청에서 박물관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그 박물관을 등록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위원들이 가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박물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등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박물관을 인가해 주는 것인데, 산청에서 약초박물관인가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갔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동상이 하나 서 있었어요. 가슬떡 쓰고 머리 위에는 어린이들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동그란 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죽은 사람 표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분이 유의태 동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그 당시에 연속극 허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의태라는 사람은 자기 제자인 허준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시신을 요즘 말로 하면 기정이죠. 그래서 허준이 자기 몸을 해부를 해가지고 아마 그게 내 기억으로는 위암인 것 같아요. 위암을 치료하도록 해준 그런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전에도 그런 발표가 많았습니다만은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후학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한 역사의 그 현장이라든가 또는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까 우리 유철호 박사님께서 유이태와 유의태에 대해서 산청군에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단히 공감을 하면서 당시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비에다가 글을 새긴 사람이요, 아마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와 그리고 창작물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런 걸 써놓았나 싶어서 약간 한심한 마음이 들었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고치기로 하고. 그런데 수년 뒤에 그 경상대학교 국문과 교수 중에 화계에 사는 분이 계셨는데 그거 고친다니까 안 고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박물관 허가가 났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 춘향이가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인 줄 알았어요. 남원에 수학여행을 갔던데 광안루가 딱 있고 춘향이 무덤도 있고, 그래서 춘향이가 이 남원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춘향이는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고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때 남해에서 공부 1등 했습니다. 남해 중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제주가 아깝다고 우리 아버지가 진주고등학교 가라 그래서 진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해 군에서 저희들은 시험체가 들어갔거든, 중학교에. 그때 들어갈 때 제가 1등으로 들어갔어요. 제 자랑 같지만. 그런데 공부 1등으로 한 가도 역사와 소설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고, 또 요즘 전라도 가면 한수를 더 뜹니다. 광주 옆에 가면 장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홍길동이가 저거 동네 사람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길동 축제하고. 저는 그래서 산청에서 유의태 축제를 하든지 마든지 관계없습니다. 다만 거창에서 유이태와 유의태는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저는 그분에게 감히 이런 칭호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이태 백화사전이라고.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 책을 쓴 유철호라는 분입니다. 유철호 박사님. 한 번 더 써보세요. 소개 좀 하겠습니다. 예, 이분입니다. 유이태에 대한 것은요, 이 책 안에 다 있어요. 누가 무슨 발표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발표를 해도 유이태에 대한 것은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한꺼번에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요 부분은 당신이 좀 소개해 주세요. 요 부분은 당신이 소개해 주세요 해서 우리가 이걸 발표를 하게 된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연구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중복된다는 것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제 이 발표문을 요약해서 읽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눈을 뜨시고 앞에 화면을 보셨는데 눈 감으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신 분은 식곤증이 올 때가 되었으니까 주무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마쳐야 돼서 길게 하면 재미없습니다. 예. 흔히들 유의태를 유의라고 하는데, 먼저 유의로서의 유의태에 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의는 사족 출신으로서 질병 치료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적 의사가 아니라 공자와 맹자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유학자로서 의술을 겸비한 의사를 말하는데, 유의태는 조선시대의 유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의 시의, 백제의 의박서를 비롯해서 신라에서는 의원 양성기관인 의학이란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준 높은 의사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 중국에서 성리학이 수입되고,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 상당수의 유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백성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제왕의 필수적인 통치 이념이었고, 또 의학은 지식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되어서 유의에 의해서 의학 서적이 간행되고 또 편찬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유의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이태의 경우는 자신이 어렸을 때 질병에 걸려서 처음에는 유학 공부를 하다가 그것을 접고 이제 의서를 공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많이 발표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유이태의 학문 세계는 과연 어떠했느냐? 유이태는 유의였기 때문에 유학과 의학 두 가지 분야를 다 공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렸을 때는 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선생님에게서 배웠나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안에서 공부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이제 유희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조문을 보내온 많은 유학자들의 이름이 유희태 유고에 수록되어 있고 또 그 유희태 행장에는 99명의 유학자 이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많은 그 유학자들과도 상당한 교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희태는 그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독학으로 의술을 터득한 인물로서 유희태에 대한 의사가 된 경위라든가 또는 그가 어떻게 의술 활동을 펼쳤는가 하는 것은 그 가문에서 전해지고 있는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희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효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 유희태가 책을 읽다가 뒷동산으로 바람을 쐬러 갔는데 양지바른 쪽에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 백벌의 노인이 나타나서 보서 한 권을 보여주며 너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너의 성품이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부귀하거나 재물을 탐하지 말고 병자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병치료에 정성으로 힘써라. 그러면 너희 명성은 후대에까지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속의 백발노인이 전해준 말이 생각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머리맡에 두터운 보서 한 권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집에 가지고 돌아와 읽어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책들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술에 관한 내용들이었고 그때부터 유희태는 쉬지 않고 그 책의 내용들을 수년 동안 읽고 공부해서 병에 관한 것은 모르는 것이 없게 되었고 유희태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으며 그가 지어준 약을 먹은 환자들은 모두 병이 나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유희태의 의술은 마침내 중국에까지 알려져 청나라의 황제의 병을 고치기 위해 중국에 초청되었고 청국 황제의 병을 고친 유희태는 황제가 제시한 벼슬과 재물도 사양한 채 고향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유희태가 어떻게 의사가 되었고 또 어떻게 의술 활동을 펼쳤고 하는 그의 삶을 보여주는 설화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태의 학문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태가 태어난 거창군 위천에는 남명 조식 선생과 교류한 임훈이 살았는데 그는 유희태의 7대조 유귀순과 6대조 유관의 묘가를 지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황석산성 전투에서 순절한 유희태의 고조부 유명계는 남명의 제자 정인홍의 사살을 받았다고 하는데 남명 조식가의 그 선생의 황맥이었다. 말하자면 또 정중은이라는 사람도 유희태와 상당한 교분이 있었는데 그가 유희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행장을 지어 보내온 인물입니다. 이런 사실도 미루어 보면 유희태의 학문 계보는 남명 조식 선생, 그 제자 정인홍, 거기에서 유명계, 그렇게 유희태로 이어진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나 산음이나 함양이나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남명학파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유희태의 학문 계보를 따진다면 그는 이쪽 지역을 대표하는 남명 조식 선생 학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전해지고 있는 유희태의 저서는 아까도 많은 분들이 발표해 주셨는데 맞은편, 인서문견록 그리고 또 실험담방 등등 7편의 저서가 전해진다고 다른 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희태의 의술과 의학 사상하는 건요,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오도도 이야기했고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는 병자를 자세히 살펴서 병의 정세를 파악하고 환자를 대할 때에는 친소관계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병에 대하여 물으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였다고 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요, 울산에서 병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 병원에 가보셨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사들도 10명 중 한 대여섯 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1시간 내지 2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의사하고 몇 분쯤 만나고 나옵니까? 다 5분 안쪽이죠. 의사는 환자 말 들어보도 안 합니다. 그냥 착착착 지 말 해쁘고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불친절한 사람이 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니는 그리 하지 마라 하면서 환자가 들어오면 데리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잘 안 되나 봐요. 대단히 피곤한가 봅시다. 피곤한가 봐요. 자꾸 뭐 이야기를 시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 사람들의 기다렸던 환자의 심정도 이해해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데요, 유이태는 그때 조선시대에도 모든 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아주 환자들 이야기 듣는 게 친절한가 하면 여러분들 병원에 의사한테 가면 하고 싶은 이야기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의사는 내 말 들어보도 안 합니다. 됐어요. 나가보세요. 그거 끝입니다. 종고짜리 한 잔, 간호사 불러가지고 좁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이태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역대 왕 중에요, 그 세종대왕, 의방유치라고 하는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세종대왕과 함께 의술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의사가 아마 세조였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가 즉위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그 의약론을 자신이 직접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저술한 그 의약론에다가 이제 당시에 그 유명했던 세종 시절에 의방유치에 그 함께 참여했던 학자 중에 여러 학자가 있습니다만 임원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의학론에 주회를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자기가 쓴 의학론이라는 책이 상당히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의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인정해 준 책이다 하는 그런 그 이른바 요새 같으면 뭐 추천서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의사들이 인정해 준 책이다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학론 가운데는 의사의 종류를 8종류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는 사기꾼도 있고 뭐 돈벌이에 필요한 돈만 벌려고 하는 의사들 종류가 쭉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심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환자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여 그 병자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이태는요, 의사들 가운데 세조가 분류한 8종류의 의사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인 심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서문견록에 보면 이 책이 자신의 집안에서 그의 후손들만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마음이며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건 유이태는 심의, 그러니까 환자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인정 많은 의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이태의 의학 사상은 그 유승기 박사께서 다 발표하셨고, 그래서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환자들을 대할 때에 내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또는 빈부나 귀천이나 관이나 민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 편에서 의술을 펼친 의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이태와 관련된 설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이 전공 과목이 그겁니다. 옛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쓸데없는 시시껄렁한 이야기하는 그게 전문입니다. 민속학 하는 것하고요. 그래서 이 의학 설화, 옛날 이야기죠. 유이태에 관한 설화는 앞에 유철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 구비문학 대결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80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또 다시 정보를 해냈어요. 거기에도 전하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까지 체록되어 전성되고 있는 것이 약 7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3편만 골라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왜 3편만 골랐느냐 하면 제가 가장 설명하기 좋고 제 마음에 딱 드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설명하려고 좀 힘들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병 약수터입니다. 어느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요. 그가 찬샘이라고 하는 샘에 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때에 자기 머리를 뒤에 땡기려 하니까 물이 엎드리니까 그게 물에 비쳤겠죠. 그래서 그 물을 다 먹고 일어서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땡기 그림자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물을 마실 때에 내 뱃속에 뱀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자기 뱃속에 뱀이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른바 마음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은요, 이제 유이태가 유명한 의사라는 말을 듣고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뱀이 내 뱃속에 있어서 죽을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이태가 그 머슴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찬세미를 다시 그 머슴이 물을 먹은 세미로 데리고 가서 엎드려서 물을 마셔보라 하고 엎드리니까 그 머리가 물에 또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자 유이태가 야, 너 입에서 뱀이 나왔다 그지? 이렇게 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머슴은 이제 내 뱃속에서 뱀이 나갔구나 하고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설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찮은 머슴의 말,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신분이 낮은 계층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는 유이태의 심의로서의 자세. 그렇죠? 아까 빈부귀천을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유이태는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 머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까 말했죠.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 내 말 안 듣잖아요. 환자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유이태는 그 환자의 말을 그대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찾아냈어요?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병의 원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환자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의사가 어쩌면 그 발병 원인을 쉽게 찾아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내린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약이나 침이죠. 그런 것을 이용을 하지 않고 그 병을 고친 겁니다. 다양한 심리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천년두와 만년수라는 그런 이야기가 설화가 있습니다. 전라도 땅에요,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요, 들어보니까 경상도 땅에 유이태라는 아주 신통한 의사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업고 지리산을 넘어서 여기 유이태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니까 유이태가 말이죠. 그 자기 어머니를 진맥해 보더니 이건 약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하는 거였어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의사가 병이 없다고 하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머니를 업고 다시 산을 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산마루에 왔을 때에 산꼭에 오니까 자기 어머니가 야, 내 목이 마르다. 물 어디 좀 먹을 데 없느냐. 산고개에 물이 있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래 산을 두루 찾아다가 어느 바위 밑에 가보니까 밥그릇만한 그릇에 물이 고여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물은 보니까 아주 더러웠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을 갖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자기 어머니는 신통하게도 그 다음부터 아픈 기운이 없어지고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이태는 이 아들은 이제 유이태한테 따지러 갔어요. 뒷날 한참 얼마 후에 당신 말이지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이 병에는 약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그대로 나았다. 당신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따져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이태가 말하기를 이것은 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해골에 고여있던 물이 약인데 이 약은 하늘이 낸 효자, 출천지 효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약이라서 당신은 그 약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아들의 효심에 감복한 하늘이 산속의 바위 밑에 있는 해골 속에 담겨져 있는 약수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화는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효자설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효행설화. 그래서 이 효행설화에 유이태 이야기가 더 보태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산청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유이태의 명성이 전라도까지 전해졌으니까 유이태가 대단히 유명한 의사였다. 당대에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병든 어머니를 요새 같으면 차로 오겠지만 전라도에서 지리산을 넘어서 경상도까지 업고 왔으니까 여기 그럴 만한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대단한 효자잖아요. 말에 태워온 것도 아니고 가마에 또 싣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업어서 업고 왔으니까 대단한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랬지만은 유이태는 처방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왜냐하면 처방을 가르쳐 주면 이 젊은이는 더 실망할 것 아닙니까? 실망이 극에 달하고 어디서 천년된 해골에 만년된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못 구하지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실망감을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가 효심이 지극하면 하늘이 너를 도와줄 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죠. 자, 이 설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효행설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효자 이야기는요, 유교적인 효 사상이 중요시되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훈육의 도구로도, 훈민의 도구로도, 자료로도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여러 문헌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이 효행설화입니다. 이 효행설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병에 필요한 약이 없는데 천우신조로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늘이 도와서 약을 구해 병을 낫게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용한 의사를 만나서 병이 나았다 하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유이태와 관련된 효행설화에서는 결국
천우신조로 병이 나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구렁이의 보은, 은혜 갚은 사침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유이태가 어느 날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책을 읽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문으로 쓱 들어와 가지고 입을 벌려 보이면서, 구렁이도 그때는 말을 했나 봐요. 옛날 이야기는 말합니다, 구렁이도. 내 입에 입을 쩍 벌리면서 내를 좀 고쳐달라 하니까 보니까 여기 구렁이 이빨 사이에 비녀가 하나 꽂혀 있었더랍니다. 그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사람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렁이에게 이놈아, 다시는 너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안 고쳐주려다가 그 병을 고쳐주었답니다. 그러자 며칠 있다가 구렁이가 지 새끼들을 데리고 유이태에게 와가지고 은으로 된 침을 9개를 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침으로 치료를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더랍니다. 만병통치 침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침을 사람들은 뱀사자의 사와 침자의 침을 써서 사침이라고 했는데, 이 사침도 유이태가 세상을 떠나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런 류의 설화를 보은설화라고 합니다. 은혜를 갚은 이야기예요. 주로 이 보은설화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은혜 갚은 사람이 별로 이야기를 안 나와요. 그런데 동물들은 많아요.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선비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살리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안에도 비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주니까 호랑이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 등에 태워가지고 보물이 있는 곳에 가서 보물을 찾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잉어를 잡아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서 그 잉어를 살려주었더니 그게 잉어가 뭐냐 하면 용왕의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잉어가 그 자기를 살려둔 은인을 용궁으로 데리고 가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보물을 주어서 부자가 된 이야기. 그 외에도 우리는 잘 알죠. 흥부전.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서 부자가 된 흥부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까치 이야기 나오죠. 구렁이에게 새끼가 잡혀 먹으려는 까치 새끼를 구해주었는데 그 선비가 암구렁이에 죽게 되었을 당시에 뒤에 산에 있는 절간에 종이 울려서 선비가 살아났다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그 외에도 뚜꺼비와 진의 이야기도 있죠. 뚜꺼비를 먹여 살렸더니 훗날 진해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뚜꺼비가 이겼던 그런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보은설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동물담에 많아요. 동물과 관계되는 게 맞는데, 이 보은이라는 관념도 우리 민족에게는 오랫동안 현실 세계의 도덕적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을요, 사람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 속담에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구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이지요. 사람은요, 구해주면 때때로 배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들은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동물이 배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신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그 유이태의 그 신묘한 침술이 결국 동물 보은설화와 합해진 이야기라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 사침, 뱀침에 대한 이야기도 유이태가 대단한 명의였다. 그 다음에 동물까지도 살려주는 어떤 사람? 미물까지도 살려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명 존중의 인술,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 존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의 생명까지도 살려준 유이태의 인술, 그리고 그의 신묘한 침술이 만들어낸 그런 설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이태와 관련된 70여 편의 설화들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설명하기 쉬운 거 3편을 골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는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